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에 휴방을 하면서 공지를 올렸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알편심이 100회를 달성했습니다. 와!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이 100회여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편을 내보내긴 어, 했어요. 네, 어떤 건 쪼개서 한 회를 네. 여러 개로 쪼개서 하기도 하고 이래서 네. 그 횟수로는 3년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나요? 그쵸. 저희가 2019년에 시작했잖아요. 네. 2019년 3월? 아. 그러니까 2019, 20, 21, 3년 꼬박 만으로 3년 했고 이야. 거의 횟수로는 4년 차? 저희 둘 다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00회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조금 2 주에 한 번 업로드를 하면서 좀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여러분과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네. 이 100회를 넘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맞아요. 음. 그래서 100 회를 함께 해준 우리 청취자분들 이미 거의 심리학의 준박사 정도?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셨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삶에서 심리학이 녹아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더 어떤 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어떤 이론가들 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하게 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윤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뭐 성악설, 성선설. 생각난다, 생각나.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딱 하나로 정해질 수는 없어요. 다양한 관점을 이제 취합하고 통합해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건강한 바라봄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통합하시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음. 저희가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이론들을 배경으로 해서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모든 이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같이 공부하면서 '아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대단한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각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태도,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론을 막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짧게 소개하고 그 학자가 얘기했던 일종의 명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록이라고 좋죠. 할까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곱씹어 보는 그리고 이거를 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그 첫 번째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정신분석하면 딱 무의식 이렇게 떠올리시죠? 정신분석은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알편심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정신분석은 다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편심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어요. 무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음.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좀 차근차근 한번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자꾸 무의식, 무의식 하는 이유는 이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이드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들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셨다면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뭔가 무의식의 작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무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무의식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인제 이 프로이드의 이론이 좀 배우다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무의식의 핵심을 성적인 욕구로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리트란스 사례 아시죠? 네.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 프로이드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사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 한스라는 아이가 그 시대에는 인제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얘가 말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말을 보면 막 너무 무서워해 가지고 지금이야 말 공포증이 있어도 상관없죠. 말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말이 다 길에 다니는데 그 아이가 말을 무서워하니까 너무 삶에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직접 이 아이를 치료한 것은 아니고 프로이드랑 이 아이의 아빠가 친분이 있어서 아빠를 통해서 뭐 일종의 치료를 이렇게 대리로 하는 그런 사례였어요. 근데 인제 그 사례를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프로이드가 '이 아이가 왜 말을 무서워하게 됐을까?' 그러면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뭐 '지나가다가 말 뒷발에 차이기라도 했나? 뭐 사고 나는 걸 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프로이드는 그것을 이 아이가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게 진짜 엄마 좋아 이게 아니라 성적으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있고 그 아빠가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걸 알면 나의 남자의 성기 이 남근이라고 하죠. 이걸 잘라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음. 거세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그런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말의 성기가 또 크다고 해요. 아유, 그래서 그쵸. 그거가 인제 아이에게는 거세 불안을 자극하는 어떤 단서가 되어서 말이 그렇게 두려웠다. 그러니까 말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두려워하는 거다. 무의식적으로는 아빠를 두려워하는 거고 그 안에는 거세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프로이드의 전형적인 해석 방식이거든요. 근데 인제 음. 들으면 또 깊이 공부하다 보면 또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정말 남자아이가 자신의 성기가 잘려 나갈까 봐 두려워하기는 하는 걸까?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성적인 욕구 이런 거랑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프로이드와 좀 이렇게 싸우고 다른 학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프로이드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음. 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학자다, 음.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자는 성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좀 열등한 느낌을 갖는다라든가 그런 음.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오해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프로이드가 좀 싫은 거예요. 음. 그리고 항상 이제 책에 나오는 사진 보면 맨날 담뱃대 이렇게 물고 인상 팍 쓰고 약간 무서워 보인달까? 좀 그런 권위적인. 맞아요. 권위적인 느낌의 사진으로 나오니까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심리학 개론을 들을 때 교수님들이 "프로이드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심리학과에 왔다면은 큰 오산이다." 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굉장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굉장히 음.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학설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과학이 아니다. 이런 어. 얘기를 처음에 딱 들어서 잉 하면서 약간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한 프로이드는 과학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심리학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오산일 수 있겠네.'라는 어떤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근데 음음. 저는 인제 이번에 인제 프로이드를 쪼금 소개하려고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걸 좀 찾아봤더니 약간 인간적인 면? 음. 의외의 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우선 그 음. 시대적으로 프로이드는 유대인인데 시대적으로 독일군 나치에 인제 괴롭힘을 당했던 그것만으로도 인제 약간의 연민과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학문이나 어떤 교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음. 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약간 음. 존경하게 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맨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프로이드 욕해도 하다 보면 프로이드가 맞다." 이런 맞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 지성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음. 인물로도 늘 꼽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프로이드를 간과할 수는 없겠죠. 좀 우리가 그 학자의 생애, 학자의 삶이 곧 이론으로도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차원에서 그의 생애를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프로이드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이고요. 원래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작은 도시에서 음. 태어났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근데 그러다가 5살 때 빈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오랜 기간 살았죠. 그리고 원래는 의과대학에 다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심리학자였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심리학자라면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물학자, 의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생 자체가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은 있었지만 뭐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았다라고 알려지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프로이드가 너무 남성 중심 사상가라서 되게 권위적인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자녀들이 회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고 되게 가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이 프로이드의 딸이 안나 프로이트가 음. 인제 그 이 후기 프로이드 학파의 어떤 최고봉이랄까요? 그 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론을 그렇게 더 이어받고 발전시키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이론이 갖고 있는 뭔가 다 부모 탓하고 뭔가 자식과 부모는 늘 경쟁 관계고 막 이런 느낌에 비해서 실제 가족은 굉장히 화목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이드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우리가 엿봤는데요. 프로이드가 남긴 어록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화두로 던지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각이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생각을 따를 수조차 없다."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그 연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가 네. 굉장히 어렵고 또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네. 쫓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음. 여러분 프로이드 하면 항상 떠올리는 그 빙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로 보이는 건 쪼끔이고 그 아래에 굉장히 커다란 빙산의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음. 우리의 이 무의식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으로 아무리 파헤쳐도 음. 아주 일부만을 파헤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오늘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밑에 또 더 다른 무의식이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어 그래서 그쵸. 그래서 저희가 알편심에서 늘 강조했던 게 물론 그 이유를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유를 파헤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무의식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 무의식이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더라고요. 아까 소개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하냐? 다 의식화할 수도 없다며 왜 중요하냐? 이것을 정신분석의 목적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이드가 그가 쓴 이제 마지막의 논문이 정신분석 개요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분석이라는 것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석이 어떤 결말을 맺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음. 자아가 이제까지 거부했던 본능, 즉 이드인 거죠. 이 이드의 요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검토한 후에 그 요구를 그대로 충족시킬 수도 있고 또 이 본능의 요구를 전처럼 다시 거부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내가 주도권을 갖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음. 것은 비싼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 우리 무의식에 있는 어떤 본능?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아니면 그 본능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막 억누르려고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알 수 없는 걸 누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게 되면,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내가 알 수 없이 막 누르려고 하다가 생기는 그런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불안했구나를 의식의 영역에서 알게 되면 이게 과연 내가 그렇게 눌러야 하는 건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이거를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현실적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를 건강하게 쏟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하게 되면은 자아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거님의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례가 있어요. 그 리트란스, 아까 소개했던 한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프로이드 하면 또 따라오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안나 오라는 여성의 사례가 있거든요. 뭐 유명하죠. 가명이죠, 가명. 실제 네. 이름은 다른데 이 안나 오라는 여성이 되게 이렇게 히스테리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죽을 것 같이 막 기침을 막 하고 때로는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히스테리를 겪었던 여자 환자인데 이제 프로이드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브로이어라는 사람의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례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이제 서로 교신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프로이드의 사례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안나오라는 여성이 되게 어린 젊은 여성이었을 때부터 아버지를 계속 간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던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헛기침. 근데 그 기침의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괴로울 정도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을 이제 치료 과정에서 찾아봤더니 어느 날 아빠를 간병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제 마을 축제 음악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젊은 여성인 안나오는 얼마나 자기도 나가고 싶죠. 근데 그 무의식적인 욕구, 나도 놀고 싶어, 나도 자유롭게 놀고 싶어, 이게 딱 올라오는 순간 그걸 그냥 나도 놀고 싶구나라고 인정했으면 아빠 저도 때로는 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거죠. 아빠에 대한 자신이 뭔가 되게 잘못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이 올라오는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아빠와 관련된 부정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기침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즐거운 자극이 있을 때 발작적인 그런 기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마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의식을 의식화했다면 나도 놀고 싶지. 나도 노래가 나오면 어깨춤이 나오지. 이렇게 했다면 굳이 막 기침하면서 몇 년을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겠죠. 음. 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감정이 살아서 묻히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내면의 무의식의 욕구 같은 것 그런 네. 것들을 그냥 억누른다고 해서 안 눌러지잖아요. 마치 맞아요. 그 끓는 주전자의 증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쵸. 네. 그거 계속 막으면 뚜껑이 팡 터져버리잖아요. 생각지도 놀고 못한 싶어. 방법으로 나타나. 맞아. 그러니까 놀고 싶어라는 마음이 기침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오는데 아마 우리들 삶에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정신분석의 어떤 선봉인 프로이드에 이어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들러. 뭐 또 저희 알편심의 단골 등장인물이었어요. 그죠? 네. 뭐 열등감 얘기하면서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심리학자예요. 왜냐하면 뭐 미움받을 용기라는 맞아요. 책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론가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그 출생 순위 얘기할 때도 아들러 얘기했었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하면 이제 프로이드
그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아들러란 말이에요. 똑같은 정신 분석이기 때문에 아들러도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프로이드 이론하고는 좀 배타적인 관계에 있달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이드는 우리의 무의식에 대부분 성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게 있다라고 봤는데 아들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들러는 좀 처음에는 프로이드를 되게 존경하면서 같이 정신분석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점점 지나갈수록 이 무의식에 대한 해석에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은 다른 학파. 그래서 우리가 아들러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학파를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한 학자입니다. 이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이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미친 영향은 굉장히 막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근간이 프로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세간에서 아들러는 프로이드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라는 평가를 좀 약간 조롱 섞인 그러네요.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아들러가 거기에 얘기한 게 뭐랄까 백미라고 할까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가 거인보다도 세상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 나 거인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난쟁이 맞는데 내가 거인 어깨 위에 올라앉았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열등감 나름의 또 열등감이라면 열등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거의 장점을 얘기한 어떻게 보면 자기 이론을 딱 한마디로 그쵸. 압축시킨 거네요. 네. 멋지네요. 보통 음, 사람들은 내가 왜 난쟁이야? 이런 논쟁부터 시작할 텐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 장점은 또 부각시키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아들러는 같아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니까요. 제가 한때 아들러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대학원 다닐 네, 때. 맞아요. 앞서서 대 박사님이 그 아들러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어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와 대척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프로이드와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면 아들러는 인간은 유일하고 분해할 수 없는 그리고 통합된 실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인간을 홀리스틱하게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러는 인본주의에 또 영향을 줬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본능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환경, 유년기 시절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러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성격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들러는 저는 또 이 아들러 개인의 삶을 보면서도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자신의 삶이 곧 이론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러도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유대계 사람이고요. 이제 사남 이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 둘째. 둘째이다 보니 이제 출생순위 이런 것도 얘기를 했을 그렇죠. 네. 심지어 이 어린 시절부터 구루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 책에서만 봤던 국립군은, 거 아닌가요? 국립군은, 뭐 비타민이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맞아요.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구루병은 이제 좀 고치기가 어렵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되게 늦게 했고 몸이 되게 약했고 아주 어릴 때 폐렴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3살 때 동생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자기도 아프고 동생도 죽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의 나약함, 특히 신체의 병약함으로 인한 어떤 나약함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의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음, 그래서 아들러의 직업도 의사입니다. 근데 인제 이 아들러는 형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심이
강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들에 대해서는 엄마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맥락들이 좀 끌리는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로이드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특히 프로이드 이론에 이제 좀 아들러가 "나는 그거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게, 프로이드는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아들러는 어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면서 엄마들이 동생을 돌보느라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 보살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와 훨씬 더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 남자아이는 당연스레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제 이견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좀 갈라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아들러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대요. 네, 그 당시 평범한 학생이었대요. 보니까 그죠. 뭐 낙제도 많이 하고 네. 선생님이 그때 이 독일 여기 오스트리아긴 한데 그쪽에는 이제 일찍부터 진로가 정해지잖아요. 공부가 약간 부족하면은 이제 기술 쪽으로 가도록 이제 제안을 받는데 뭐 여기 보면은 구두 재화공 기술을 배우라는 권유도 아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공부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음. 달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고 뭔가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고 의대 가고 이런 루트를 걷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이 아들러의 상담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용기 주기, 격려하기, 이런 음. 기법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고, 음. 이런 게 아마 본인의 경험에서 그게 유용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우리 이 아들러의 명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 네. 뭐 이 아들러를 자기 계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딱 명언을 들었을 때 약간 띵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띵언? 네. 띵원. 띵언? 이런 거 옛날 말인가? 띵언? 아무튼 그런 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이 명언들을 살펴보면 아들러의 이론이 그냥 다 녹아져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 어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는 수많은 재능과 능력은 결핍감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음. 하고 있어요. 네. 그 이항심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뭐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음. 우리가 자산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나의 부족, 결핍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네. 아들러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들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열등감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발현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면에서 본인이 그랬으니까. 네, 그쵸. 네. 맞아요. 이런 말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네. 이게 현대인들한테 확 와닿는 그쵸.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아들러가 굉장히 강조한 게 인생의 의미, 목적 음. 이걸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강조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맥락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외적인 원인은 바꿀 수 없지만 목적은 마음먹기 따라 바꿀 수 있다. 이런 음. 말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열등감이 있든 나만의 어떤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좀 용기를 주는 말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띵언을 남겼네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존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의 뭔가 좋은 점, 장점, 능력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선 열등감을 바라보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을 꽃피울 수 있다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본인이 거인 어깨 위에 난쟁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렇죠. 아들러처럼요. 네. 그리고 또 전 이 말도 좋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음. 음, 근데 약간 계속 아들러 말을 듣다 보니까 좀 너무 반성 모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정신 차려! 막 약간, 그렇죠. 너 네, 좀, 남 탓, 세상 탓, 사회 탓 그만하고 네가 지금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혼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근데 그 혼나는 느낌의 최고봉이 저는 이 말이었어요.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또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찌는 건 당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이럴 때는 그래, 맞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의지가 되는 말이면서도 또 어떨 때 너무 좀 지쳐 있고 이럴 때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억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음.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좀 나태해지고 좀 용기가 없어질 때 그래 너 할 수 있어라는 말로도 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있는 걸 잘 활용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고. 네. 아마 저희가 소개하는 명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미가 다르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석과 적용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정신분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칼 융이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업할 때도 융은 은근슬쩍 이렇게 좀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음,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음, 이 융이 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원형, 네. 집단 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막 등장하는데, 설명하다 보면 말이 꼬이고,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좀 혼란스럽달까요? 그렇죠. 좀 좀 어렵게 어려워요. 느껴져요. 어려워요. 그 개념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음, 좀 더 많이 추상적이고, 좀 뭔가 거대한 느낌을 주는 개념들이 많죠. 근데 네. 융은 이제 그 이전에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과 달리 분석심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문의 어떤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융 자체도 무의식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큰 틀 안에는 들어가지만 또 분석심리학이라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론을 내놓은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역시 앞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사였어요. 융이 주창한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융은 앞서 말한 아들러처럼 프로이드가 말한 성결정론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과거, 특히 유년기의 사건이나 과정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반면에 융은 물론 과거의 사건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또 결정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무의식에 집중을 했다면 융은 그걸 확장시켜서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도 중요하게 강조했죠. 이 융은요,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좀 심령적인 것, 영혼, 막 이런 세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현상, 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되게 심취해 있었고, 좀 누군가가 보면 쟤는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론이 너무 좀 어렵고 심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깊게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융의 개념 중에 독특한 게 이 원형 또는 집단 무의식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인류로서 집단적으로 가지는 무의식 핵심 같은 게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를 보면은 그 해는 뭔가 다산, 뭐 음. 생산의 상징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머니에 대한 심상 이런 음, 것도 음, 전형적인 어떤 원형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신화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인간이 뭘 떠올렸을 때 갖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뭐 신화나 어떤 구전되는 이야기들 이런 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뒷받침되는 게 인류학 같은 데서 음. 신화들을 연구하다 보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융은 그게 우리 인간 본성,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 속에 내재된 거다. 그게 발현된 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뭐 나중에 저희가 또 소개하게 되겠지만 뭐 컴플렉스라든지 음. 그림자라든지 이런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설명한 그런 개념들이 또 많이 음. 있죠. 근데 이제 아, 제가 융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융도 이제 프로이드랑 되게 친분이 있었고 서신이나 이런 걸로 되게 왕래를 활발하게 했던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러처럼 약간 프로이드한테 좀 배우다가 음. 나중에 배우다가 갈라섰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런데 찾아보니까 프로이드와 융이 거의 동시대의 네. 사람이어서 맞아. 각자가 서로 약간 족자적인 이론을 조금 서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독자적인 이론을 이렇게 해서 약간 어느 정도 둘 다 위치에 있을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융이 프로이드한테 온전히 뭐 배우거나 그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맞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 말씀하시니까 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데인저러스 메소드라는 음. 영화가 융을 주인공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프로이드하고의 관계도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아. 만약 한번 궁금하시면은 봐야겠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융의 이론 중에서 현대에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이 아니마 아니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니마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이잖아요. 그래서 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한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요. 네. 인간으로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조화시키고 발현시키는 게 음. 새로운 인류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고 또 현대에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융의 이 아니마 아니무스 이론은 저희에게 좀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약간 연애, 부부관계 이런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왜 하필이면 저 남자에게 끌려서 결혼할까? 그 내 안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역동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남성에 대한 이미지, 혹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남성성을 저 남자에게 투영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는 갈등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면 융의 이론도 너무 방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융의 명언을 통해서 융의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 네, 좋습니다. 그 저희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융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것을 두고 바로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고 자각하지 못하면 삶이 무의식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거를 마치 운명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결국은 그다음 무의식을 의식화하라는 건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융이 이제 얘기한 게 빛과 그림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인격에 대해서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말을 했네요. 낮이 있는 만큼 밤이 있고 한 해 동안 어두운 밤은 낮만큼이나 길다. 행복한 삶에도 어둠은 있다. 슬픔이 없으면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네요.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 음, 혼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읽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융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엔 다 그림자가 있다. 그 페르소나 여러분 네. 아마 가장 익숙하게 아실 텐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페르소나라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감추고 싶은 의식화하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림자를 남한테 투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험한 심리적인 실수는 자기 안의 그림자를 남들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이것이 음, 거의 모든 분쟁의 근원이다. 음. 이런 얘기도 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네요. 음. 네. 그리고 또 무의식의 의식화를 또 강조한 말이 이거네요. 그대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밝혀주고 표현해줄 때 그대의 무의식은 그대를 보다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음, 아까 프로이드의 말에서도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내가 알게 되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의 좋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더 또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융 같은 경우는 인격의 통합, 전 인격의 발달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중년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준 사람이기도 해요. 저희 책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에도 인용한 말인데요. 뭐 이거 좋은 되게 책이죠. 네네 좋은 책이죠. 요즘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들려요. 네, 뭐 3세 인쇄까지 한 훌륭한 책입니다. 4세, 5세, 10세 가자. 제발. 네. 거기서 이제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오전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대단했던 것이 저녁에는 사소한 것일 수 있고 아침에는 진실이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음, 했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오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이렇게 명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천천히 곱씹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찾아보니까 이 명언을 소개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저희가 이 책을 이번, 많이 참조했죠. 맞아요. 그래서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 무려 700개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20개 정도씩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 또 요즘에는 워낙에 명언 잘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오늘 이제 심리학 이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정신분석을 다뤘는데요. 뭐 대표적인 학자로 프로이드, 아들러, 융을 다뤘지만 그 밖에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있죠. 그런데 음, 공통된 점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쉽진 않죠. 이 무의식의 의식화가 쉬웠다면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쉽지 않지만 매 순간 그냥 내 속에 무언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01회부터 이 뭐랄까 심리학자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이런 시리즈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또 2주 뒤에 다른 또 학자들의 명언과 어록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여전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딜 가시나 또 개인 안전에 유의하시는 그런 2주 보내시길 바랍니다.